우리는 미래와 치매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명이라고 하면은 무려 97명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분들이 이제 중간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돌봄이 필요할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하고 기록하고 주변에 알려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라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꼭 작성을 해 놓으시고, 치매를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과 그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드리고 있는 작가이자 사회복지사 홍종석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TV나 방송 매체 여러 가지 곳에서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한 게 있습니다. 3권, 3금, 3행이라고 3개를 권하고 3개를 금하고 3개를 행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쉽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 활발히, 대뇌를 활발하게 쓰면서 천박하게 술 먹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할 것,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도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 친척,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혹은 복지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를 다닌다거나, 혹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룹별로 활동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시고 사회적 교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 복지관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처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데 치매에 걸리면 행복한 삶은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저 치매에 걸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한 이런 일상적인 생활, 일상의 생활이 모두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TV에서 자주 보셨다면서, 노인이 10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는 치매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부 지원만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병은 몰라도 이 치매는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치매로 진단받으면은 이 치료약도 없고 자식들이 돈을 몽땅 가져가 버린 후에 요양원에 보내버린대요. 그래서 치매 검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치매가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두 번째는 치매의 중증도별 유병률,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치와 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연령별 유병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라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모든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 요거를 단계별로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치매 연령별 유병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65에서 69세는 100명 중에 5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75세 이상부터는 10명 중에 1명, 그리고 80에서 84세는 100명 중에 15명에서 16명, 85세 이상부터는 이제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치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8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10명 중에 2명 이상이나 치매가 된다는 거니까 무섭네요. 그 전에 빨리 나는 치매 예방약도 먹고 치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나 사나 치매를 좀 예방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어서 치매 중증도별 유병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치매 중증도별 유병 현황이라는 거는 치매가 나이대별로도 있지만 모든 병은 다 틀립니다. 경증 환자가 있고 중증이 있고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고 이러실 건데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치매, 그리고 중등도 치매, 이게 이제 초기와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100명이라고 하면은 무려 97명이, 100명 중에 97명, 거의 대부분이죠. 이분들이 경도 치매와 중등도 치매, 이제 중간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간의 지원만 해드리면은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좀 걱정하는 중증 치매는 100명 중에 약 2~3명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약간의 지지와 주변의 배려가 있다고 하면은 치매가 있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공포감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나요? 치매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방송 매체나 이런 곳에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무조건 예방을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치매는 아직까지 예방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것들은 건강기능식품까지 나온 상태고 의약품으로서의 치매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치매에 대한 환자율도 굉장히 많은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정부도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치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지 않게 어느 정도 퍼센트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분들이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치매를 뭐 실수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치매 걸리는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치매 가족이 된 환자와 당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냐, 우리는 정부 수칙을 그럼 위반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아니 이 목표 수치는 그냥 저희가 그냥 따로 세운 것 뿐이고 치매가 있는 사람하고 최대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치매 공생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치매에 걸리는 것을 혹은 치매라는 질병 자체를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는 결국은 치매가 중증이 됐을 때 10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중증화가 진행이 되었을 때 내가 언젠가 돌봄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갑자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됐을 때 거기서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갇혀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실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공포감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비난하기보다 격려해 주자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일상에서는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나를 배려받을 수 있고 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양원, 요양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적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요리아이 요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는 일명 어르신이 만들어가는 요양원 혹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요양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은 어떤 곳이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기사에서 정리된 바에 의하면은 요리아이에는 생활 지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냐? 기저귀는 싫다. 오줌과 똥은 화장실에서 누고 싶고 식사는 집밥처럼 맛있게 먹고 싶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나 그런 거 원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기 싫다. 그리고 요양원 스케줄에 매이기도 싫고 내가 자고 싶을 때는 자고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싶으면 차 마시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리고 내가 살던 익숙한 거리와 집에서 나답게 살고 싶으며 낯선 곳에서 외롭게 죽는 것보다 늘 곁에 있는 이 사람들 곁에서 온화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양원에 이런 수칙이 있다니 굉장히 놀랄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 가장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또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치매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배려 그리고 그런 곳이 많이 만들어지고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싶지 않으면 잠을 안 자도 되고 반려동물도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도 요양원에 간다고 요양병원에 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양원이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동네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또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도
보급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보급해보고 다 해봤는데 심지어 경비업체에서 안부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고독사가 계속 늘어났는데 결국에 해결 방법은 하나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관계 맺기 운동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성화가 되었을 때 내가 언젠가 이 모임에 나오지 않고 조용하다고 하면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문도 두드려주고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되었을 때 내가 언제든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치매에 대한 공포감이나 고독사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내려갈 수 있었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치매를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치매 예방법, 치매 예방약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치매는 100%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100% 예방을 가능한 완치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언젠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래와 치매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언젠가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내가 원하는 돌봄 시설들을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요양원일 수도 있고요. 방문요양센터 같은 아니면 쥐약암보호센터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요양원 같은 경우는 꼭 미리 알아보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요양원을 미리 알아봐야 되냐? 나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돌봄이 많이 필요해졌을 때는 결국에 시설의 돌봄이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원하는 시설들을 미리 알아보는 거죠. 우리들은 평생 살 집을 알아볼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부동산도 소문해보고 그리고 미리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전 답사도 가보고 해서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집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요양원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요양원은 보통 갑작스럽게 결정을 합니다. 저기 자리가 났대. 저기 내가 갈 수 있는지 또 스스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죠.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그곳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곳은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건강할 때 미리 찾아보고 그것도 미리 가보고 원장님과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시설 견학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또 가족들과 공유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치매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젠가 내가 돌봄이 필요할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하고 기록하고 주변에 알려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의향서도 미리 꼭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의 법제화가 되진 않았지만 내가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이런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돌봄을 받을 때 돈은 여기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라는 것들을 기록도 해놓고 주변 가족과도 공유해놓고 혹시 가족이 계시지 않다면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에 내가 장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전 장례 의향서까지 이것들이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언젠가 법제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대는 하겠지만 그 전에는 주변과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 돌봄 계획서, 사전 장례 의향서 등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 법제화가 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꼭 계약에 의해서 해 놓으시면 좋고 돌봄 계획서와 장례 의향서는 주변 노트에도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치매를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치매로 진단을 받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치매가 있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데 치매로 진단을 받으러 검사를 받으러 들어간 의사 진료실에서 이 사람이 나온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까지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어떤 병이라는 옵션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 사람을 지금까지와 같이 대해 주시고 치매가 있다고 무조건 돌봄이 필요한 것도 치매가 있다고 무조건 집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많은 사회 활동도 하고 주변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지하면서 치매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도 하시고 그런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치매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가족과 잘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방법은?
진단을 받으신 가족이 생긴다거나 혹은 친척이나 혹은 주변의 내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하고 잘 지낼지, 방송 매체나 이런 곳에서 본 치매 환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막 폭력적인 행동만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여러 가지를 스스로 일상에서 했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이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지하고 도와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배려입니다. 배려와 관심인데요. 근데 이 관심이라는 것이 너무 큰 관심을, 또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갖고 이분이 뭔가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것을 하지 마, 이렇게 뭔가를 못하게 했을 때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능력들도 결국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은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는 요리를 스스로 다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도와주는 거를 하는 거지,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 엄마 아빠 이제 뭐 저기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분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못하게 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것들도 못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땐 진짜 치매 중증도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지하고, 그리고 작은 것들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치매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를 깜빡깜빡하는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기본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바로 옛날에는 문제행동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으로 배회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행동,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라든지,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나갈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네가 내 물건 가져갔지, 네가 우리 집 집문서 팔았지, 네가 어떤 행동을 했지, 이런 식으로 망상 같은 도둑망상이 가장 많은데, 이런 행동 심리 증상 때문에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남편, 부인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낮에 출근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있어야 돼, 혹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부인이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노인 장교양보험 제도라고 하는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시는 거죠. 나 아직 멀쩡한데 사람 필요 없어, 나 멀쩡한데 왜 나보고 저런 학교 같은 데 가서 나보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있으라는 거야, 나 거기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할 수도 있고 걱정도 되는 상담도 많이 옵니다. 이거를 돌봄 거부라고 하는데요. 먼저 돌봄 거부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 드리면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혹은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매 검사를 권유할 때 이 사람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전에 나는 멀쩡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도 만났고 사람도 만났고 불과 몇 년 전엔 회사도 다니기도 했고 문화센터 가서 프로그램도 배우고 종교기관도 다니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이상한 사람들 와서 날 돌보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 모여있는 데 가서 낮 동안 프로그램 받으라 그러고, 난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싶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어, 돌봄 서비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돌봄 거부는 정말 당연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부모님이 돌봄 서비스를 거부하는 마음을 우리 가족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지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입장에서 돌봄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도움을 받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돌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인 것 뿐이지, 우리 가족은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돌봄의 전문가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운영하는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나 혹은 장기요양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요양센터나 쥐약암보호센터, 이런 곳들에 다 돌봄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돌봄 전문가가 개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됐는지.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치매가 아직 초기십니다. 치매가 초기인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혼자 계시는 게 좀 걱정도 되고, 혼자 계시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출근도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직장은 나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돌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돌봄 전문가는 어떻게 했느냐? 어르신, 돌봄이 필요하니까 제가 오늘부터 올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어르신에게 이런 돌봄 서비스를 나라에서 제공하는 걸 할 건데,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에게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해주고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우리 가족도 먹고 살 수 있고 저도 좀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저를 위해서 어르신께서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분이 돌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신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면서 강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치매와 싸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혹시 괜찮으신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제가 감으로써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봄 전문가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망상 등 행동심리 증상은 관련 도서에서 책 제목도 있어요. 바로 36시간이라는 치매 도서책인데, 왜 36시간이냐? 하루가 24시간인데 왜 36시간일까요? 라고 하면은 치매 가족의 시간은 그만큼 고되고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36시간이라는 책에서도 결국 가족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행동심리 증상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중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라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은 돌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전문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전국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상담 콜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가 1899 9988인데요.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과 같이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디서 상담받고 도움 받나요? 치매가 있는 가족분들을 돌보면서 너무 힘이 든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족분들은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돌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결국에는 상담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를 안내드리면, 먼저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화로 상담이 되는데요.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 번호입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56곳 보건소에다가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를 직접 가셔도 되시고, 혹은 사전에 전화로 치매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서 등록해 놓으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일 낮 시간에 거기 갈 시간도 없고 그냥 가족들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도움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치매 가족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도 서로 지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은,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너무 힘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사례를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싶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신 거죠. 보호자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치매 같은데 왜 그 외에 사람 보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신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오는데, 만약에 치매 전문 상담기관이 아닌 곳에 이제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고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하고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만 알려드리고 돌봄 서비스를 알아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그 기관의 상담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담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상담이 되면 보호자님들이 또 직접 건강보험공단 전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또 찾아보고
그러면은 단계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기관과의 이제 상담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나요?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기서 우리 부모님이 치매 같은데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치매로 진단을 받은 건지 아니면 치매로 보호자님이 느끼시기에 그냥 치매 환자로 보이시는 건지, 치매로 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치매 같다 이런 건지. 그래서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여부와 함께 말씀하신 장교양보험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치매로 진단을 받기 전 돌봄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봄 전문 직원을 만났을 때는 돌봄 전문 기관인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너무 걱정이 되고 답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혹은 내가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돌봄에 대한 전문가, 치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해주실 거고 약도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치매와 암의 차이점을 예를 들면은 치매는 진단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크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치매 약값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암과 비교해서는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항암 치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암은 어떻죠? 암은 치료하고 수술하고 완치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치매는 그런 것보다 돌봄 비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앞으로 정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다, 혹은 괜찮아진다, 혹은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와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치매로 진단을 받거나 내가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돌봄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만약에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혹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돌봄 기관도 파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매 당사자의 행복과 가족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돌봄 전문가인,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도움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와 장교양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나요?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가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누구나 다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치매나 뇌혈관 질환, 이런 파킨슨병이 노인성 질환인데요. 이런 분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돌봄,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바로 6개월 이상의 돌봄이라고 표현합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교양 서비스 수급자로 판정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노인 장교양보험제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혹은 가까운 곳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갈까요? 당연히 보호자나 제3자가 가는 거죠. 당사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는 6개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팩스를 써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보통 이제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거기 모바일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팩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교양보험공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어플이 있습니다. 더 건강보험, TH 건강보험, 그래서 더 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에 따른 접수가 들어가고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때 가족이 같이 계시는 게 가장 좋죠. 이 방문 조사 후에 이 조사원이 장교양 의사소견서를 요청을 하시면은 어르신
어르신이 치매로 진단을 받은 혹은 돌봄에 대해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그거를 공단에다 발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보통 이제 시설 등급이라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 등급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급여는 아예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요양보호사님이 자택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그리고 낮 동안 아침부터 오후 혹은 저녁까지 부양해주고 돌봐주고 서비스,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주 야간 보호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르신 학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차로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주 야간 보호 센터, 그리고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님이 찾아오는 거지만 간호사님이 또 찾아오는 방문 간호 서비스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보호해주는, 요양원은 계속 가시는 거라면은 3일, 5일, 며칠 이제 이하로 잠깐 계시게 되는 단기 보호 서비스. 다음으로 집에서 휠체어라든지 자택에서 모실 때 아니면 화장실 안전바라든지 낙상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침대 이런 것들을 복지 용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크게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두 개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장기요양 등급과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단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내가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어플도 있어요. 더 건강보험이라는 어플도 있고요. 아니면은 컴퓨터로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등급에 따른 서비스도, 그리고 어떤 기관을 가서 찾을 수 있는지도 이용해서 거기로 직접 신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아까 혹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담하실 때 미리 요양원도 알아보라고 하셨던 이야기도 있으셨고, 또는 이런 요양원들을 찾아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요양원을 미리 어떻게 찾아봐요? 라고 하면은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쳐서 노인 요양시설도 미리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요양시설이고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노인성 질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요양병원입니다. 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요양병원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자꾸 깜빡하는 것 같은데 치매가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치매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말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딱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내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자꾸 깜빡이는 것 같다. TV나 드라마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치매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데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꾸 깜빡하는 것 같아요. 치매가 걱정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검사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확한 치매 검사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송 매체나 이런 걸로 단편적인 기억으로 혹은 주변 분들의 이야기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치매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 검사 받으려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어떻게 검사하나요?
이렇게 최근 깜빡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치매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치매 검사를 그럼 받으려면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나요? 어떤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떤 과를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원에 가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주도 하에 운영이 되는 치매 안심센터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느냐, 그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치매와 관련해서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가고 계시고요.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병원과 병원 그리고 협약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정밀한 검사까지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치매 검사 단계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기초 선별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많게는 20분 정도 검사자와 상담자가 같이 문의드리고 상담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검사에서 기준 점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기초 선별 검사에서 기준 점수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2차, 두 번째 정밀 검사, 일명 치매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까 1차 검사는 10분에서 15분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2차 검사는 한 60분에서 90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최대 2시간 정도 정밀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이때 임상심리사, 간호사, 그리고 의사가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2차 검사도 물어보고 대답하고 상담하고 하는 검사 형태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일명 치매 진단 검사를 통해서 보통은 3개의 군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상, 두 번째는 치매, 그리고 정상하고 치매의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치매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치매인지, 그리고 이분이 정말 치매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세 번째 치매 검사, 일명 치매 감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MRI나 CT를 촬영하기 때문에 병원에 연결이 되거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연결된 협력병원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MRI나 CT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치매인지 아니면 치매와 유사한 다른 질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치매랑 정상 사이에 있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이 나오시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치매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치매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지 아니면은 이전보다 괜찮아졌는지를 판독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치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땐 각 지자체마다 있는 전국 256곳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치매 검사를 좀 받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혹은 남편이, 부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 혹은 옆집에 계신 분이 좀 검사를 받게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당사자께서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치매 검사를 하게 하고 싶은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치매로 보인다는 거야? 방송 매체나 이런 곳에서 보이는 치매 환자들은 결코 좋은 모습인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럼 저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가? 내가 좀 늙었다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부정적으로 나를 보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치매 검사를 완강하게, 그래서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해, 나는 조상대대로 치매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치매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나는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라는 감정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치매 검사를 당사자께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잘 많이 드리고 이게 제일 가장 잘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방법은 최근에 내가
배우자입니다. 내가 남편이 혹은 부인이 내가 최근에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나랑 같이 좀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혹은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보호자로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 치매가 의심이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가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치매 검사를 좀 받고 싶은데 보호자로서 같이 가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이들 같이 와주셨고, 그렇게 같이 오셔갖고 자연스럽게 치매 검사를 좀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가장 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요. 뭐 주변 친구분들을 통해서 모시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사자의 주변에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든지, 요즘에는 뭐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있는데 자녀보다 TV나 유튜브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좀 당사자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검사를 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치매 검사를 받고 싶으니 같이 동행해서 받으러 갑시다 라는 식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치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는 치매 검사를 받으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때문에도 치매 검사를 받으러도 오시고, 66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때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도 치매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본인이 이제 체크한 것을 통해 치매 안심센터에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가족분들이나 본인께서 치매에 대해서 궁금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무조건 걸린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분은 무조건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기초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서 10분에서 15분 혹은 20분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치매 위험성보다는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난청입니다. 그 난청은 그 당사자께서는 이전보다 청력이 저하가 되신 거죠. 저하가 됐는데 보청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혹은 보청기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맞추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어려워지고,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하니까 본인도 화가 나시고, 그거에 대해서 화도 내시고 하니까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화를 안 내셨는데 갑자기 목소리도 커지고 화도 내세요. 최근에 대화도 잘 못 알아듣고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TV만 크게 틀어놓고 있고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검사를 할 때 보통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난청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음성 증폭기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1대1 대화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상담 중에 틀리는 거 없이 거의 다 맞추십니다. 그럼 이분은 인지기능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청력 기능이 이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것을 회피하시거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회피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방어기제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내신다거나 나 아직 괜찮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시다 보니까 주변 분들에서는 이 부분을 치매로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치매가 걱정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시고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정밀검사까지 받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청력이 저하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꼭 맞추시고, 주변 분들도 단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이분의 청력 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되고 의심이 됐을 수 있지만 이분은 아직 괜찮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매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꼭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전에 비해서 내가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일하셨던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혹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집에 이제 남편과 둘이 계신다거나, 혹은 남편도 사별해서 혼자 계신다거나 이러신 경우에 내가 이전보다 할 수 있는 것들, 좀 내가 가정에서 해왔던 역할이 이제 다 무너졌다, 혹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그냥 밥만 축내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자녀들도 키우고 이전에는 가정을 책임지셨던 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대화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도 들고 하는데, 치매 기초 검사를 해보니 인지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내
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처럼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께서 혹은 주변에서 우울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을 해서 우울감 검사를 한번 받아보게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치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정상군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상하고 치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10에서 15%가 치매 위험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적인 검사를 계속적으로 통해서 치매는 아직 아니지만 치매 위험성이 좀 높을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 예방약, 예방주사는 없을까요? 저희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치매 검사 말고 치매 예방약이나 하나 주세요, 아니면 치매 예방 주사나 하나 맞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과 주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이제 판매처 등에서 홍보되는 이 치매약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종류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복용할 수 있지만 과다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이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치매 예방약은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판매가 되고 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약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 확실한 신호라고 할 만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최근에 이전보다 깜빡깜빡해진 것 같다, 혹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좀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뭔가 이제 단편적인 것들로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는 뇌에서 진행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어떤 때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건망증은 깜빡깜빡했다가 누군가가 암시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이 나면은 보통 이제 건망증의 단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라는 거는 사건의 큰 부분을 잊어먹는 게 보통 치매의 특징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들이 시장에 가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시장을 그래서 가서 뭐 고등어도 사고 뭐 꽁치도 사고 아니면 이제 나물도 사고 집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옷도 입고 지갑 돈도 챙기고 뭐 신발도 신고 이러고 나가죠. 혹은 나가기 전에 또 씻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나 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갔다 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가족이나 글쎄 너 집에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어떠세요? 사건의 큰 부분을 잊어먹었습니다. 사건의 큰 부분. 그런데 내가 뭐 시장을 가느라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고등어를 샀는지, 아니 뭐 삼치를 샀는지 꽁치를 샀는지 뭐 미나리를 사왔는데 뭐 안 사왔는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뭐 샀지? 이게 내가 뭘 사려고 그랬는데 안 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억도 나고, 혹은 메모했던 것을 보니까 맞다, 내가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이거 샀지? 혹은 내가 사온 걸 보고 내가 이거 뭐 안 사왔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바로 사건의 작은 부분을 잊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재생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사건의 작은 부분을 잊어먹어서 혹은 곰곰이 생각해서 재생시킬 수 있다면 보통은 건망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건의 큰 부분을 잊어먹고 아예 그것을 기억조차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근데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노년기의 치매는 깜빡깜빡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기적으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치매 검사, 기초 검사를 통해서 치매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치매 환자의 돌봄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은 이 돌봄 서비스는 꼭 치매가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누구든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혹은 당사자께서 궁금해하는 거는, 아니 돌봄 서비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거 나라에서 좀 지원은 얼마나 해줘요? 우리가 부담하는 건 얼마 정도예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치매 부모님 이런 돌봄 서비스는 한 달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찾아오는 서비스가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느냐? 바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는 20만 원이 제공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야간 보호 서비스인데요. 흔히들 어르신 학교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아침에 차로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도 이용을 하시고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 이렇게 이용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금액이 좀 더 차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방문 요양 서비스는 집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비급여가 없는데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식비나 간식비가 만약에 우리 어르신 점심까지만 드실지 저녁까지만 드실지 이게 비급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한 달에 평균 얼마가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은 바로 4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요양원에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에 가면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요?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80 얼마에서 90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호자님께 제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부대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함으로 따라서 시설 비용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약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저는 100만 원으로 얘기하면은, 가족분들께서 꼭 막내가 돈을 다 부담한다, 첫째가 다 부담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분담해서 하실 수 있게, 100만 원이면 1년은 1200이니까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가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방문 요양은 한 달에 20만 원, 주야간 보호서비는 한 달에 40만 원, 노인 요양시설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가족분들께서 비용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은 우리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사실 노인 장교양보험제도라는 돌봄 서비스가 가장 큰데, 이거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으로 있어서 내가 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께서 느끼기에 현금으로 뭔가 입금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어떤 현금적인 지원이나 현물적인 지원을 해주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이 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가 있고 실종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와 실종 예방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금 그리고 현물 제공 서비스인데요. 하나 더 붙이자면 조호물품 기저귀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만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약값에 대한 일부 현금 지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조호물품 기저귀 지원 사업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기저귀 지원을 또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모시는 분에 한해서 보통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종 예방,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실종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기나 지문 등록 사업도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큰 질병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 암이나 중증 화상, 결핵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산정특례 제도라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10%만 내게 이제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치매도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약값이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돌봄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치매에 대한 이제 치료비, 외래진료비라든지 혹시 치매로 인해서 어떻게 입원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 약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10%만 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호자님들이 어떤 분은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산정특례 혜택은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있으신 이분이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지를 우리 어르신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셔서 어르신이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대상이 되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증 치매 산정 특례는 이름 그대로 치매 산정 특례가 아니라 중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증의 치매 환자라는 여러 가지 의료적 결과가 나와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아니라 이분의 치매 중증도와 어떤 치매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증 치매 산정 특례는 보호자님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료적인 결과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께 우리 어르신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대상이 되시나요를 여쭤보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 혜택이 있는데요.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국세청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치매가 있으신 분은 기본 공제와 그리고 70세가 넘으셨으면 만 70세 이상의 경로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장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되고 장애인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이 치매 장애인 추가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소득세법 에 근거한 장애인 추가 공제 항목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면은 치매로 진단받은 의료기관 혹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장애인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용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우리 부모님 요양원에 계시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데 꼭 같은 등본상에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누구든지 나오실 수 있는 분이면 한 분 대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 받은 적이 없다면 5년 전 것까지도 경정 청구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기 때문에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많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느 곳이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셔요. 혹은 아예 물어보시지 않고 두 개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아예 법이 달라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양시설은 사람들이 일명 요양원이라고 많이 부르는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합쳐서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이제 10인 이상이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시설, 일명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돌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도 다릅니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요양병원은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 데고요. 요양원은 의사가 없대요. 한 달에 2번 의사 선생님이 잠깐 왔다 가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요. 요양시설은 한 달에 2번 계약 의사가 보통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좀 조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양시설은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고 계약 의사가 방문을 한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한다. 자, 왜 그러느냐?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요양시설은 치매와 같이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진 않지만 돌봄이 목적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도 다를 수 있고요. 아예 대상도 다른데 노인요양시설은 장교양 등급을 받으셔야지만 입소가 가능하고 그것도 일반 등급이 아니라 장교양 1, 2등급이라고 하는 시설 등급이나 혹은 3등급 4등급, 5등급이 원래는 재가 등급인데 3, 4, 5등급 중에서도 치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돌봄의 필요성이 있다, 높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
개인부담금은 20%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 재원 등으로 진료가 지원이 되는데 대신에 비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요양시설 비용은 보통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 우리 가족께서 혹은 당사자께서 우리 어르신이 혹은 내가 일반적인 4인실 쓰지 않고 공동실 쓰지 않고 1, 2인실이라고 하는 상급 침실을 쓸 거야, 1, 2인실 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비급여가 붙는데, 이 비급여는 시설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시설마다 금액이 그 상황마다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대상은 돌봄 목적을 필요로 하는 장교양 등급, 시설 등급이나 재가 서비스 대상에서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치료 목적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양병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장교양 등급이 없어도 현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입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현재 간병인 비용이 완전히 비급여입니다. 요양시설은 간병인이 요양보호사님이 계셔서 급여가 되지만, 요양병원은 현재 비급여 간병비 때문에, 요양병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던데요, 한 달에 200~300도 넘어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간병비 때문에, 보통은 큰 차이가 있고, 여기도 상급 침실료 등으로 비용의 발생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요양시설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정리는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대신에 1, 2인실 쓰게 되면은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지역마다 상황마다 비용이 좀 차등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150, 어디는 300, 어디는 500, 금액들이 조금씩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처분해서 돌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님이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처분해서 돌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나 건물이나 집이 있는데, 여기가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시면서 집이 텅 비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좀 처분해가지고 좀 관리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돌봄 비용으로 좀 써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가족이니까 나중에 상속받을 거니까 제가 그냥 부모님 대신 좀 팔아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십니다. 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 의사 표현이 좀 쉽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 근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지만, 치매나 뇌병변 장애나 발달 장애나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견인으로 돼서 그분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후견인 제도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녀가 대신 모바일 뱅킹 개통해가지고 그걸로 부모님 몰래 그냥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예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에다가 치료비를 바로 이체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은행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은행에 찾아가서 부모님 통장에서 있는 예금 등의 돈을 치료비 이체, 치료비나 돌봄 비용의 이체 목적은 은행에서 보호자님들, 상속인들한테 현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은행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혹은 병원 등으로 이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동불편이나 혹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이라고 하더라도 통장에 있는 당사자의 돈을 당사자를 위해서 치료나 돌봄 목적으로는 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고,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지원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후견인 선임을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후견인 선임은 여러 가지 서류를 보호자님이 직접 작성하셔 갖고 법원에 청구하셔도 되시고요. 혹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괜찮은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치매가 있어도 괜찮은 사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아직까지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교류와 의미 있는 삶을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괜찮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는 치매 전문기관, 일명 돌봄 전문가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로 불편해도 일상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당사자나 가족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치매와 관련된 전문기관, 돌봄에 대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있는 가족이 있어도 혹은 내가 치매가 있어도 좀 불편해도 이런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나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라는 안정감으로 치매가 있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친화사회, 일명 사회적 지지체계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전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분이 치매가 있어서 이상한 거야, 이분이 치매가 있어서 이렇게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 가족도 언젠가 치매가 있다고 했을 때,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사회적인 배려가 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치매가 있어도 우리들은 괜찮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고령화와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영케어와 노노케어가 이슈가 되고 있죠.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을 모시면서 일을 그만둔다든지, 나이가 있으신 분이 나이가 있는 남편이 배우자를 부양한다든지, 이런 노노케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인인케어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데요. 인지증인 사람이 인지증인 사람을 돌보는, 말 그대로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너무 어려움 때문에 간병살인 이슈가 앞으로 더 발생할 수가 있고요. 돌봄 인력도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은 지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사람은 많은데 제공할 수 있는 간병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해외 노동자 유치나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돌봄 서비스 질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돌봄 욕구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가의 요양원을 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런 기관에 있다고 했을 때, 민간 중심과 비급여에 대한 돌봄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돌봄에 대한 불평등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족 해체와 고독사가 증가되면서 무연 사회가 증가가 되고, 그거에 따른 지자체가 어떤 지역이 저 지역에서 독거노인이 사망함에 따른 지자체 책임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인 대상 사기 사건도 증가가 되면서 실버 칼라 크라임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표류노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거 난민이라고도 합니다. 치매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구하러 다녔을 때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임대인들이 집을 임대를 안 해버리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죽었을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진 않을까? 여기 지난주에 어르신 돌아가신 곳인데 세입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 괜히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이 사람 집에 안 들어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기 때문에 고령자나 치매가 있는 사람을 아예 임대를 거부하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표류노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슈도 발생되게 될 거고, 계속적인 가족관계가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이슈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효도계약, 존엄사, 사전 지시서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이 돌봄 매니지먼트,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치매가 있어도 괜찮기 위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관심과 관계, 존중과 배려, 이런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를 치유하고, 그리고 치매가 있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들은 치매가 있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치매 관리 사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과 치매 가족, 그리고 종사자분들과 상담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치매와 관련된 이슈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고, 치매가 있어도 괜찮게 내가 살던 일상을, 내가 살던 동네를, 내가 살던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는 다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치매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치매 예방을 강조하거나 치매가 꼭 걸리면 안 되는 굉장히 나쁜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지 어렵다면, 그리고 누구든지 나이가 들은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니면 치매가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이 치매는 처음이지라는 도서에 잘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어도 괜찮은, 그래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은 그런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가 있는 사람이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